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 하던 안 하던 짓을 왜 할꼬? 일단 시험 본다고 고생을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생해야 될 사람이죠.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나는 왜 여러분에게 미안한 것만 있을까? 참. 그래,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목표로 해가지고 시험 본 친구들은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고, 그다음 이번에 경험 삼아 한번 봤던 그런 친구들은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고, 그다음 좀 어려웠습니다. 형법, 형소법 다 통틀어서 형사법을 본다면 좀 어려웠어요. 그죠? 좀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좀 어려운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동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동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형법 부분이 이제 수동 어려웠어. 이거 다 하는 건데, 이게 수동법 좀 어려웠어요. 뭐 어려운 것도 좀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좀 있고, 그랬을 수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어려웠습니다. 형사법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수동법보다는 좀 형법 쪽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서울에 이놈들 또 불안감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뭐 앞으로도 이럴 수 있지만 지가 어떻게 알아? 아직까지 출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경향 이야기 하는데 경향이라는 것이 뭔가 좀 반복되어야 경향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앞번에 쉬웠고 이번에 어려우면 경향이라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어려우면 컷이 내려옵니다. 어려우면 컷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전이나 지금이나 해야 될 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거는 뭔데? 뭐 모든 강사들이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해야 될 거 뻔합니다. 뭐 이미 기출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강사는 강의하지만 여러분 강의를 듣지만 결국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해보시면 되겠죠.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최신 판례 같은 거 집중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늘상 하는 거잖아요. 늘상 하는 거. 이번에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뭐 강의를 달리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뭐 똑같이 뭐 기출되었던 중요한 부분 강의 열심히 하고 또 최근 판례 열심히 강의하고 그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혹시나 이번 시험을 목표로 해서 좀 안 됐다면 어떤 것이 안 됐는지 좀 부족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복귀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봐가지고 어떻게 내가 시험을 봤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해결됐다면 이 부분을 풀 수 있었던 건지 이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봐가지고 문제점을 이번 시험을 목표로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그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지금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수동법을 이번에 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동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네가 왜 그랬을까 내가 했더니 앞에 형법 보는데 시간 너무 많이 소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했더니 수동법은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고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던 건데 이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어렵다가 말을 해버리면 개념이 잘못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는 어려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형법이 어려운 거잖아요. 형법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빨리 제끼고 넘어갔으면 뒤에 수동법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었고 풀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시험의 운용에 잘못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그래서 지금 다시 복귀해가지고 내가 이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렸고 이 문제는 거의 못 읽고 문제를 풀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풀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좀 됐고 여기서 좀 부족했구나. 부족한 것이 판례인지 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 시험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뭐 부족한 부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평가해 보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어떤 부분이 이번에 좀 부족했는지를 보고 또 보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 하나 줬죠? 이게 안 된다.
그 출제 여러분 그 40번까지 포함하면 13문제인데요. 13문제. 판례입니다. 판례. 여러분이 뭐 거의 뭐 이런 프린트물 보시대요. 그 나눠줬죠. 이 판례입니다. 판례에 이게 출제 영향이 뚜렷하고요. 거의 대부분 판례죠 뭐. 근데 수동법은 조문도 있어요. 조문도 있어요. 증거법 연계 특히 그 비중이 높습니다. 증거법. 뭐 물론 문제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 이번에는 테마를 아예 증거법부터 먼저 할까 싶어요. 테마를 내가 뭐 모의고사 이렇게 받아봐도 여러분들이 앞에 수사보다는 증거법이 정답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본에서는 그 수사부터 했으니까 이번 테마는 아예 증거부터 먼저 좀 충분히 한 5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증거를 끝내고 이번에 5주면 많죠. 증거를 끝내고 이번에 9주로 잡았는데 한 4주 정도를 가지고 우리 수사 절차를 이렇게 봐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증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조문 판례 출제 비율을 좀 봤으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내가 뭐 그다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판례고요. 물론 우리 수동법이니까 조문도 있어요. 전체 출제 비율 같은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판례가 일단 높습니다. 그런데 수동법은 거의 대부분 한 이 정도 비율이에요. 한 40하고 한 60 정도의 비율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전에 그랬었는데 조금은 판례 비중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67%한 70 가까이 되고요. 우리 조문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일단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판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최근 판례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석 다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증거법 이거 뭐 여러분 잘 못하시고요. 증거법 좀 보셔야 됩니다. 그 25년 판례도 나왔고요. 25년 판례. 그 최근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24년 판례. 그러니까 최근 판례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최근 판례들을 요즘에 출제를 이 최근 판례들 위주로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를 정리 안 하고서는 안 돼요. 물론 이후에 이전의 판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연도를 놓고 봐도 뭐 한 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반복 출제된 것은 다시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판례가 지문으로 하면 좀 더 높아요. 여러분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최근 판례가 좀 비중이 높다는 거. 그리고 최근 3개년, 5개년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비중이 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렇습니다. 시험 전체로 총평을 해보면 난이도는 미안합니다. 수동법만 놓고 보면 중상인데 형사법 전체를 하면 상입니다. 상입니다. 그런데 수동법 놓고 보면은 뭐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사법 전체를 하면은 형법 때문에 상입니다. 그 다음에 판례 중심이죠. 거의 대부분. 재심 판례가 되고 또 출제됐고요. 최근 판례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사준칙 이런 것들도 뭐 출제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준칙 이런 것들도 테마에 가면 수사준칙 같은 건 좀 꼼꼼히 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좀 아깝고 하니까 한 문제 때문에 뭐 한두 문제 차이로 좀 당연하게 결정되고 보통 그렇게 되니까요. 한두 문제도 아까운 문제니까 좀 봐두는 게 필요하겠죠. 종합사례형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개수를 물어봐가지고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개수. 종합사례형은 원래 개수가 아닌데 이번에 개수를 물어봤죠. 판례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전에 한 60대 40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한 70 가까이 이제 판례가 나오죠. 판례 비중이 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은 이거는 경향 맞아요. 이거는 경향이 맞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초재심 판례 있죠. 정말 뭐 재심 판례인데 정말 초재심 판례 이런 것들도 이 빈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는 일단 경향 맞거든요. 개수형 뭐 됐고요. 이건 항상 나오니까 개수도 나오고 사례도 이런 것들 나오니까요. 근데 사례형 문제는 좀 많이 나왔다가 좀 적게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걸 놓치고 있지 않으니까 사례형으로 대비해 두는 것은 좀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수험 전략은 뭐 증거법 이거 잘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다 보면 증거법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테마에 증거법을 앞에 보존하면 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뒤에 가면 집중이 좀 떨어지고 앞에 보존했으니까 또 5주를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심 판례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요. 재심 판례. 기본 판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심 판례 있지만 여전히 이전 판례들도 물어보니까 이전 판례들도 중요한 판례들의 기본 태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수사준칙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형법 뭐 우리 사령 문제 40분 문제가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볼록이 뭐 형법 부분하고 수동법만 연결하면 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테마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테마 특강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을 충분히 출제가 되는 것을 반영해서 테마 특강을 구성을 할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우리는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런 봐보세요. 문제 이게 이번에 그 핵심이 뭐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지금 이번에 어디 갔노? 어디 사라졌노? 가뿐나? 야, 실컷 빨리 끝내는 것을 내 1차 목표로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28번에. 여러분들 그 문제 보세요. 해설을 자세하게 달았으니까 해설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그 1번은 옳은 거죠. 1번은.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2번 어떻습니까? 2번. 그 공법으로 가담시키려는 시도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거죠. 그쵸? 예. 자,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직경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응답될 수 없습니다. 공무로 가담시키려는 그 시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뭐 헌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선법에서 많이 나오지만 신청을 당한 사람 변호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 최근에 이거는 좀 경향성을 보여요.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기본 강의에서 했는데 이전에 판례를 물어볼 때는 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면 이전에 출제가 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면 요즘에는요 그 뒤에까지 쭉 이어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요즘에 어떤 출제의 어떤 경향이.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 판례 전체를 꼼꼼히 다 점검할 필요는 지금 있는 사항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됐죠? 이것도 그 판례의 뒷부분까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좀 이 판례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에서 멈출 게 아니고 그 뒤에 서술되는 것까지 한번 꼼꼼히 다 살펴볼 필요성은 지금은 뭐 있다라고 보여져요. 됐죠? 예, 그래서 그 뒤에 이것도 제가 한번 모의고사 같은 것도 냈던 건데 우리 그 알짜에서도 이건 집어넣어서 하는 거고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하여 달라질 수는 없어요. 예, 어느 변호인 직경유통원 행사가 변호인 스님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변호인 직경유통원 행사가 그 한계에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전체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뒷부분을 봤어요. 저전에 제가 뭐 알짱가 뭐 이런 데는 이런 것까지 이 판례의 뒷부분까지 다 제시해가지고 이런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집을 봐도 이런 지문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알짜에 가면 이 판례의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제시해서 이제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3번 이런 옳은 거죠. 우리 체포된 피해자는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증거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고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84에 따른 증거 보전을 청구하거나 그 뒤에요. 예,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거 뭐 정말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이거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요 2번 있죠. 2번 이 판례를 설명놓쳤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제껴고 뭐 볼록이 있고 제껴 손도 제껴 맞지? 이번에도 할걸? 뭐 제껴. 그 2번을 잘 모르겠다. 제꼈다. 4번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4번. 우리 221조 1은 조문도 뭐 기억해버리라고 했잖아요. 221조 1은 221조가 참고조사, 조 1은 사상적인 신문. 예, 사상적인 신문은요. 사상적인 신문. 자, 이것은 검사만 증권을 갖고 있죠. 검사만. 증거 보전은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검사도 청구권이 있는데 221조 2는 이거는 뭐 검사만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틀렸잖아요. 29번. 1번에 사기관이 범죄를 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기박이 이건 뭐 최근 판례 때 했던 건데 뭐 너무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예. 자, 이것은 임의사입니다. 그죠? 임의수사. 임의사의 방법으로 여기 볼게요. 통상이 출입해서 아무런 물리나 강제를 행사되고 통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는 등 위법 행위를 하기란 등 해당 장소의 소유, 영업주,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임의사의 방법으로 허용된다. 아니죠. 임의사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임의사의 개념만 알아도 하겠구만. 임의사는 동의나 승낙, 여기 동의가 있는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에요. 동의 없어도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야 임의사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우리 임의사는 동의나 승낙받고 하는 건데 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죠. 이거는 지금 동의를 받는 것은 뭐라고요? 그 영업주 동의 필요 없죠. 그냥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사법경찰은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옆자리 등 실질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옆에 앉혀야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좋은 상담을 보장하되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참여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단순 면담이란 이유만으로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제 3번은 옳은 겁니다. 의견이 기된 피해자 심도서. 이것도 우리가 심판할 때 했던 건데, 예, 변호인의 의견이 기된 피해자 심도서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심문할 옆에 변호인 참여했어. 변호인의 의견이 기대 있어. 이때 변호인이 열람하게 한 후에 변호인 하는 조서에 김영란의 서명을 하게 했거든. 변호인 심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 심도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기재해야죠. 기재해야죠. 아, 이건 뭐 조문입니다. 조문. 다른 내용이네. 다른 내용. 저 뒤에 가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영상 녹화해야 하고, 영상 녹화는 해야 합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참고인 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 동의가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 피해자 신문할 때 영상 녹화는 미리 영상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벌써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30번. 1번에 체포영장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 청구에 그나 발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시 체포영장 청구하는 취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해야죠. 자, 2번에 사법경찰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 구속하고자 할 때 청구한다, 즉시 석방한다, 그리고 석방된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체포하지 못한다. 긴급 체포니까 영장 없이는 체포 못하죠. 재긴급 체포 안 된다. 영장 발받아서 하는 영장 체포는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 틀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사법경찰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아니죠. 아니죠. 사경은 검사에게 반환하고요. 검사가 누구한테 반환합니까? 검사가 법원에 반환하죠. 근데 사경이 법원에 반환한다. 틀립니다. 사경은 검사에게, 검사가 법원에. 그렇죠? 틀립니다. 수사준칙이죠. 4번에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체포된 피해자의 구금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은 직접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신속히 집행을 해야 돼요. 유효기간 내에 집행했다 하더라도 신속히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해요. 이것도 많이 했죠.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했고. 31번에 1번요. 1번.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청취에는 전장시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아니에요. 물론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것도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장시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것만 금지가 되는 겁니다.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해서 듣는 행위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요. 전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출제는 최초 출제예요. 거의 모든 직역을 다 통틀어도 이게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는 형태의 지문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한 인터넷 게임 방송. 이건 진짜 많이 했던 판례죠.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그렇죠?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에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거 허가받지 않은 자는 이게 불법 감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도 배제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했다. 이거는 허가한 거죠. 승낙 용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불법 감청이 아니라고 했죠. 맨 마지막에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사법경찰 범죄사를 위한 통치 허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검사에 대해서 각 피해자별 피해된 사람, 이거는 많이 물어봤죠.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사법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근데 긴박한 사항이 있다. 긴급통신자 조치예요. 이때는 범죄사를 위한 통신 허가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 허가 자체가 그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자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연하죠. 법원의 허가, 즉 영장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죠. 이게 긴급통신자 조치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익히 쉽게 했던 거니까 여러분 1번 지문이 처음 나온 지문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도 이렇게 1번 지문처럼 거의 처음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거 갖고 헷갈려 하지 말고 다른 지문 봐. 다른 지문. 이 박스형 말고 개수 말고는 4개 지문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그게 유효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4개를 다 알아야 풀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처음 등장하는 이런 지문이 있으면, 그래 앞으로 이제 여러분 수험 전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러면 내가 조문 한 개 한 개 전부 다 보겠다. 바보 멍텅구리 천지 쪼다의 그 수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전에 익히 중요한 거 봤던 거, 이 정도 놓을 수 있는 거, 조문을 볼 때 통변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볼 수는 있죠. 근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넓히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 흔들려 버립니다. 결국은 나머지 익히 봐야 되는 것을 보고 속어를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넓히면 안 된단 말이죠. 됐죠? 32번. 기업군의 전자정보 제3자 소유 관련 정보 저장 매체 복제 이미 제출된 경우에 앞서 이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한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재의 부당한 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분 이거 맞겠죠? USB로 복제해가지고 이미 제출한 거 있죠. 그렇죠? 이때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뭐 복제할 수 있죠. 복제할 수 있죠. 뭐 여자친구가 컴퓨터에 있는 영상들 있죠. 그걸 이제 복제해서 제출했을 때 그때 피해자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 한 이것은 원본 전자정보 원본 전자정보요. 그 압수수색할 때 말이죠. 이 복제본을 탐색하고 수색하고 압수할 때 그때 원본 전자정보의 관리 처분권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있습니다. 자, 니언번에 수사에 관한 강제 체열, 강제 체뇨 등과 같이 강제 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 장부장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원래 압수수색할 때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자는 참여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참여권 보장되어 있는 자도 있죠. 뭐 당사의 참여권 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주거 같은 경우에 주거적 간사 이해 전환자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자는 참여시키면 안 돼요. 왜? 사생활 공간인데 그 참여하면 됩니까? 근데 어느 경우는 됩니까? 뭐 자물통을 열어야 된다. 금고를 열어야 된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금고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물통 열기 위해서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사회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이때 감시감독 집행조력이 정당화돼서 예배된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예배된 경우가 아닌 한 앞서 현장에 참여했을 때 규정된 사람 이해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없는 거죠. 옳은 거고 되게 중요한 판례를 했잖아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한 후에 뭐 요급 처분은 뭐 여러분 우리 압수수색 검증의 영장주 예배는 중요하다 했죠. 거기에 이제 요즘에 이런 게 이제 경향입니다. 이 추세입니다. 추세. 이 출제 경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적어도 최소 2번, 한 3번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 이걸 경향성을 띠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한 번 일 쉽게 나오고 한 번 어렵게 나오면 앞으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다. 이게 뭐 학생들 드디어 뭐 이거 조장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쉽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쉽게 나오는 경향이다 이야기할 기가. 그리고 경향은 뭐 매번 바뀌나 6개월마다. 참 이상한. 그 앞으로 어렵게 출제된다 뭐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 하면 얼마나 애들 불안하겠나. 그러면서 강의는 똑같아. 갑자기 강사의 강의 내용이 바뀐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하던 대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다 했던 거 아니가? 그치? 우리 타인의 긴급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지? 긴급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가능하죠? 216조 말이죠. 216조. 216조. 자, 여기 1호가 있고 2호가 있죠. 2호.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없이 가능하지? 근데 216조의 경우에는 220조에 요급처분이 적용돼야 안 돼. 요급처분이 적용되죠. 217조는 요급처분 적용되나 안 되나. 요급처분이 허용하는 규정이 없죠. 근데 물론 판례가 하나 있다. 그자? 판례가. 이 조문은 이거 요급처분이 없어. 요급처분은 뭔데? 급속을 요할 때는 처분. 급속을 요할 때. 원래 압수수색할 때는 당사 참여시키고 야간에 원래 하면 안 되지. 압수수색을. 그런데 급속을 요할 때는 뭐? 급속을 요할 때는 주거조 참여 없이도 야간에도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다는 거. 이게 요급처분, 급속을 요할 때는 처분. 지금 필기노트에도 요급처분 다 있고 그 기본에서 요급처분 설명 안 하는데 테마에 가면 반드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요급처분. 그 요급처분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하는 현장에서 영장 압수수색 검증 가능해.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거조 참여 없이도 야간에도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고. 됐죠? 근데 뭐는 217조는 규정이 없어. 217조는 뭔데?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긴급 체포 현장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지. 이런 경우에 이때는 요급처분 220조 요급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하나 있다 그자. 판례가. 이거는 우리 출제됐잖아요. 작년 2차인가 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급속을 요하는 때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한 경우에 주거조 간사 이해전환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 급속을 요할 때는 주거조 간사 이해전환자를 참여시키지 않고도 가능해요. 이게 요급처분입니다. 됐죠?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도 같대. 가만 보니까. 그 다음에 리얼번에 정보장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분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대. 그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판례를 약간 좀 비튼 거요. 이런 경우라면 영장이나 압수나 이미 제출물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 이치가 되는 피압사가 존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피압사가 존재한다고 평가해야 돼. 존재한다고 평가해야 돼. 그 권리를 보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 근데 수사기관이 그런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유류물로서 영장이 압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유류물로서 압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압사에 존재한다고 평가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거는 판례 내용을 재건 판례인데 이 내용을 좀 비튼 거예요. 좀 여러 가지를 좀 바꿔 출제한 거예요. 의도가 보이죠. 조금 어렵게 내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예, 이런 질문은 판례 내용을 조금 비튼 겁니다. 여러분 판례를 정확하게 꼼꼼히 보지 않았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3번에 수사준칙입니다. 기억 1번에 사법경찰은 범죄를 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 점검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이거는 뭐 여러분 맞죠? 혐의가 있다면 송치 앤 송부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송부 맞고 이제 이번에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건데 분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전에 분리하여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이거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또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기출문제 봐도 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알짜로 가서 또 테마에서 이제 좀 연습을 하고요. 알짜에서 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3번은 여러분, 3번도 거의 기출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뭔데요? 제가 안 되면 하는 사건, 제가 안 돼. 여러분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이 있으면 제가 안 되죠. 그리고 원래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사유가 해당되면 제가 안 된 불송치죠. 그런데 10조 1항요, 심신상실, 형법 10조 1항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죠. 이때 제가 안 됨, 이 불송치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심신상실, 막간 애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 감호 같은 거 가능하죠. 근데 치료 감호 청구를 누구만 해요? 검사만. 그래 검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10조 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에게 이송한다. 맞죠? 이건 뭐 오답으로 주어진다면 제가 안 된 불송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아니에요. 이송을 해야 돼. 4번 옳은 거죠. 이거 엄청 많이 했죠. 자, 이의신청, 고발인 제외, 고발인 포함 이렇게 하면 틀릴 건데 그 제외 제대로 되어 있네요. 수석관세의장 되어 있죠. 상급 경찰관세의장 하면 틀리잖아요. 이거는. 수사 중지가 상급 경찰관세의장이죠. 요거는 불송치 같은 경우에 수석관세의장, 이의신청 맞죠? 그 다음에 324 양벌규정. 이게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 자, 1번요. 1번 양벌규정.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뭐 기본에서 또 우리 봤던 건데 우리 양벌규정 같은 경우에 공법이라 일단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자 했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고 했습니까? 물론 공법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즉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주관적 불가함이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각각은 이 고발은 각각 논의됩니다. 행위자하고 양벌규정에 처벌받는 자 각각 개별적으로 논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법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 위반 행위, 양벌규정에서 법인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에게 자수관계에 관한 52조 1항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대표자, 수사 책임 있는 관세에 자수한 경우에 하나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수감경요. 여기에 그 자수감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양벌규정 처벌받는 자 있죠. 이놈이 자수해야 자수감경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경우에. 법 위반 행위를 행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 감경하면 됩니까? 지가 자수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행위자가 자수했다 해서 자수감경을 법인은 자수하지 않은 놈한테 자수감경을 해주면 되나? 상식적으로. 안 되죠. 이거는 뭐 형법에서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볼록이 안 해주더나? 했지?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볼록이가 배터리 볼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양벌규정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격, 사업적 행위자 관계, 공범과의 차이, 형법, 실제법과 이
체계적 조화 관점에 비춰보면 우리 형사소송법 253조 2항의 시효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소시효에 어떤 게 있냐면 공범이 있을 때 공범 한 놈을 공소하게 하면요. 예. 원래 공범이 있을 때 한 놈을 기소하면 기소 효력은 그 기소된 놈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 기소되지 않은 자에게 원래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공소되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거든. 그 효과가 기소된 놈한테 미치고 이 공범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공범에게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 하거든요. 근데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이게 시효정지라고. 시효정지. 왜 그러냐면 한 놈은 도망다니고 한 놈은 기소했는데 기소한 놈만 시효정지되고 그 도망다니는 놈은요. 한 놈은 자수해가지고 기소했고 시효정지돼서 콩만 먹고 한 놈은 도망다니고 시효가 진행해서 시효 끝나버리고 시효 끝나버리면 처벌 못하고 그 법정에 공범 이놈 이거 자수한 놈 재판받고 있는데 그 법정에 버젓이 가갖고 으하하하하 내가 공범이다. 난 시효 끝났다. 나는 처벌 못한다. 니만 내랑 같이 도망치기 댕기면 끝난다고 했잖아. 아이고 콩만 맛있게 물어 하면서 뭐 갑자기 법정 밖에 나가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분위기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범 한 놈을 기소하면 다른 공범도 시효가 멈추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멈추도록. 그 여기에 공범의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도 이 공범에 포함되는가?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공소시효 편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노? 이놈 좀 뭐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공소시효도 군데군데 언급을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어내니까. 이런 건 또 할 수는 없거든요. 왜 하느냐 말이죠. 왜 이런 걸 지문에 내냐 말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내냐 말이죠. 근데 이게 꼭 언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수사한다 했잖아. 수사. 이것도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박 강사가 할 말이 없어. 전국의 모든 강사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도가 이상하다고요. 엄격하게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수사와 증거한다. 이것도 수사라고 우겨버리면 나쁘단 말이죠. 진짜 나쁘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공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포함된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챙겨보세요. 그래서 4번에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균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해서 이거는 많이 했죠. 이건 중요하다고. 양벌균에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이 경우에도 자, 내용을 우리 양벌균에 처벌받는 자도 똑같이 피해자 신문조사 작성했다면 3일이죠. 사망이 적용된다 했죠. 사망.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행위자고 이 친구가 사용자야. 둘 다 이제 양벌균에 처벌받는 이런 규정이 있어. 피해자 신문. 그러면 만약에 이 조서가 이렇게 들어갈 때 3일조 사망. 이 조서가 이렇게 들어갈 때도 3일조 사망.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겁니다. 결국은 뭐 4번 우리 심판에 좀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2번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형법시간에 했고, 1번 너무 많이 했고, 그러면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건 처음 나왔거든요. 이 시효가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지할 거야, 지네들. 그럼 이런 것들을 한다고 뭐 이것저것 뭐 우리 범위가 아닌 걸 다 본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35, 간접증거. 자, 1번에 범죄 사실은 뚜렷한 확정 없이 정황증거, 간접증거만으로 공사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채정을 제외하냐. 너무 많이 했죠. 확정 없이, 뚜렷한 확정 없이도 이런 것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확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뚜렷한 확정 없이 단지 정황전의 간접증거만으로 공사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정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채정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했네.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채정법칙 위반이죠, 여러분. 확정이 없는데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죠. 채정법칙 위반이죠. 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틀린 거죠. 그다음 이번에 피고인이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범위를 공모 그리고 범위 이런 걸 부인한대요. 이게 주관적 요소 맞죠? 주관적 요소. 사물의 성질상 범위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우리 주관적 사유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주관적 요건은. 이것을 뭐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 고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간접사의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항상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살인죄의 고의를 어떻게 직접 증명할 기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놈은 거기에 뭐 도끼가 보이나 심장에 죽을 사자가 보이나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몇 번을 어디를 찔렀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죠. 뭐 심장을 한 100번을 찔렀다 하면 아무리 자기는 상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사실 어디를 찔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 이를 증명한다는 거죠. 맞고 이제 3번에
이것도 진짜 많이 했죠. 직접 간접 증거만 존재하고 직접 증거,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 증거만 있고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치질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연히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되죠.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자, 이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많이 했죠. 예, 틀립니다. 이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인정에 부합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4번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에 있어서 피고는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안 진실한 것이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 증거나 청황 증거 아닌 직접 증거만이 보강될 수 있다. 아니죠. 간접 청황 증거도 얼마든지 보강 증거가 되죠. 36. 이것도 많이 했죠. 정서적 학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뭐 가방에다 노공기 집어넣어가지고 학교에 보낸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호민 이야기 돼. 주호민은 물론 가방에다 노공기 넣어가지고 보낸 건 아니에요. 이 판례는 주호민 판례가 아니에요. 주호민 판례는 조금 이따 대법원 판례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 했습니까? 주호민은 외투에다가 노공기를 집어넣은 거고 뭐 사실관계는 동일해요. 어찌 보면 여기는 노공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 경우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맞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 맞죠?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 다 했던 거잖아요. 옳은 거고. 이번에 위치 추적 전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준수기간 준수기간을 정함이 없이 혈중하고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과 정당한 음축증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기간. 이거 최근 판례 할 때 중요한 판례라고 했죠. 준수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인 거거든요. 따라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다. 맞죠? 위법 수입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준수기한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으니까. 3번에요. 경찰관이 이건 진짜 많이 했죠. 2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체포한 뒤에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하비스를 압수하거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럼 증거를 못합니다. 맞고. 근데 4번에 영장 전담 판사 이것도 많이 했죠. 서명을 있고 날인. 영장은 서명과 날인이 다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서명은 있고 날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가 발부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비록 판사의 의사에 의해 기초에 진작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측법 절차 실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영장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측법 절차의 실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법이. 그래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없다. 틀린 거죠. 많이 했죠. 자, 증명. 1번에 그 공연성요.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죠. 이거 많이 했죠. 특수상태.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이고 반의사 불벌죄. 이것도 자유로운 증명이고 그렇죠. 수성 조건이니까요. 수성법적 사실이죠. 자유로운 증명이고 그다음 이건 뭐 엄격한 증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요. 단수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 추정 대상이 되는 까닭에 이 역시 증거가 있어 있는 게이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정할 수 없죠. 당연하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형법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번 출제자가 조금 뭔가 오바를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이게 이 새끼 진짜 이게 그 새끼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서 한 겁니다. 아니 이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형법, 수동법 분리에 출제한다 했거든. 그리고 40번 문제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한 문제는 통합형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분리 출제라고 경찰청에서 처음에 이 제도 바꿀 때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뭐 오기버립니다. 그냥 공이 이제 40번 문제는 종합형 사례 문제가 돼버렸고 경찰이 그러면 되나? 하물며 경찰이 그러면 되나? 맨 처음 공개된 경찰청의 앞으로 출제 그 방향이 있죠. 22년도에 했잖아요. 그때 보던 자료예요. 쟤네 경찰에서. 근데 이게 다 어겨버리고 이게 살짝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이게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 미연번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형량죄를 구성하나. 그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금전을 위탁한 사실,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죠. 범죄 사실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다. 38번. 38 뭔데요? 전문법칙. 사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거 너무 많이 했죠. 가명으로 해도 된다 했죠. 가명으로. 그 3.1이조 상해 요건을 갖추면 증거는 인정되죠. 근데 가명으로 작성 기재 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증거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맞고. 그다음 2번. 2번도 맞습니다. 그죠? 2번도 맞고.
이거 아까 제가 이 판례를 제가 착각했다. 앞번에는 그 조문이었는데 이겁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일 때 수사기관한 진술이 된 조서, 수사기관이 작성된 진술서 등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있죠. 그 옆에 피해자 신문할 때 같이 참여했던 거예요. 이 말도 넣어주면 좋은데 같이 참여했던 이 변호인 의견서에 기댄 같은 취지의 이 피해자의 진술 부분 이것도 증거로 못합니다. 그렇죠? 피해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했던 거. 그리고 이 말이 좀 들어가줘야 맞는데. 이렇게 해도 맞아요. 판례를 물어본 거지.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용 부인하면 증거를 못한다는 거죠. 최근 판례 때 했던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일 공판기일에 그 승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일 공판기일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여러분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뭔데요?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네모가 있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를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324 1항에 여기 뭔데요? 작성자의 진술을 통해 승립의 진정 인정. 만약에 부인하면 여기에 D감이 나오죠. D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작성자가 승립의 진정 만약에 이거 인정 안 했다면 D감, 디테일 포렌식 감정의 객관적 방법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야 되죠. 신문할 수 있을 때. 다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있다면 요거 없어도 된다라고 했나요? 신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감정기까지 바로 승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요거 있고 일단 작성 진술을 통해서 해야 되고 안 되면 D감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죠.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증거로 쓰는 거죠. 그래 이건 3번 틀렸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출제됐어요. 모든 등에 통틀어서 처음 출제됐단 말이죠. 이게 처음 출제된 이런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강의 때 그 내용 이건 이제 수업 기간이 좀 더 되고 얼마 되지 않아도 정확하게 2회 2주로 공부를 한 친구들요. 이런 적이 될 겁니다. 근데 4번에 이건 우리 다 판례고 다 했던 거죠. 그 지적 능력, 판단 능력 같이 본질적 이건 옳은 겁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증거 동의입니다. 여러분 증거 동의는 그 묻는 거죠. 위수정은 동의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절대적 배제. 자, 이거 우리 증거 능력의 3개죠. 증거 능력 3개. 위수정, 이미스 없는 자백, 이 절대적 배제, 동의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거 뭔데? 전문 증거는 동의를 통해서 증거를 인정되죠.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기억번은 뭔데? 기억번은 목록 교부 안 했다. 이건 뭔데? 위수정이죠. 따라서 동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니엄은 어떻습니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하게 이거 뭔데요? 전문 증거죠. 그렇죠? 전문 증거죠. 그러니까 피해 아동이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그걸 뭔데? 이거는 재전문이죠. 애가 엄마한테, 엄마가 상담원에게 전문, 재전문. 재전문도 전문 증거잖아요. 전문 증거는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동의 대상이 되죠. 자, 디귿번에 이미스 없는 자백이요. 뭔데? 요거죠. 이거 두 번째 관문 절대적 배제. 따라서 동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리얼번. 이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 위수정이죠. 위수정이니까 동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전문증과 동의 대상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미연벌은요 아주 이례적인 판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미수정인데 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인 판례다라고 했죠. 이게 뭔데? 번복증은 그렇죠. 이거는 위수정이지만 동의 대상이 되니까 반드시 암기하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증거보도할 때 당사 참여권을 침해한 증인신문조서. 그렇죠. 이것도 위수정인데 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화재 보험금 마음먹기로 하고 일부 제공하기로 해체 안 했고 천정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자. 옮겨 붙었다면 뭔데요? 이미 기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중지미수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기수가 됐는데 무슨 미수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물어봤습니까? 개수? 이 개수를 물어봐도 여러분 만약에 기억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이 볼록이 잘못이야. 여러분 잘못 아니야. 그래서 이건 어른요 가부의 보험 사기 실행 착수 이후에 공모한 게 이탈하였으므로 을에게도 아니요 이 보험 사기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청구 안 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음 먹었다. 같이 할 거 제안했고 옮겨먹고 영장을 검증했고 여기에 이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을에게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다고요? 안 되죠.
미연번의 갑은 위 사례에서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타인 소유 아니죠.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뭐 타인 소유입니까? 이거는 현죽은 조물 방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개미수 아니에요. 이미 옹교부터 천장에 실행에 이거는 이미 기수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미수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수입니다. 그 다음 열번에 화재 직후에 사법경찰관 피의가 영장 없이 행한 검증은요. 여러분 화재 직후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하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 필요 없죠. 그런데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 작성 진술에 의해서 승비 진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후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검증조서니까 우리 3.1 6항의 적성의 요건을 또 갖춰야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사후 영장을 받아야 첫 번째 관문 통과예요. 위수정 관문 통과. 위수정 관문 통과. 두 번째 관문은 뭐 별 의미가 없겠죠. 진술에 이미 쓴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근데 세 번째 관문 뭔데요? 그리고 서류가 들어오는 거니까 3.1조 6항의 요건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돼 버렸단 말이죠. 이게 사후영장 받지 않으면. 근데 여기는 사후영장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하면 증거로 쓴다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후영장 받아야 첫 번째 관문 위수정을 통과해요. 위수정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뭐도 이게 검증조서니까 3.1 6항도 통과해야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되겠죠. 마치 이걸 다르게 또 이야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뭐 이와 똑같은 취지로 뭔가 다른 걸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기소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서 조사를 합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 조사해요. 근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했고 진술 작성했어요. 했어요. 나중에 이거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어떻습니까? 틀리죠. 뭐 첫 번째 가면 탈락돼 버리죠. 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을 불러서 하는 조사 활동이요. 이것도 피해자 신문이죠. 그래서 사전에 진술 거부권 고지되잖아요.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했다면 위수정에 탈락돼 버려요. 됐죠? 피해자 신문 조서니까 뭐 내용 인정하면 증거로 쓴다. 아니죠. 이와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영장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면 이게 탈락입니다. 위수정에서 탈락돼 버려요. 증거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냥 미연번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에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갑이 의뢰 증언 거부사항을 초래했다. 이것도 많이 했죠. 증언 거부사항을 초래했다면 어떻게 돼요? 증언 거부사항을 피고인이 초래했다면 그때는 3.24 돼? 안 돼? 된다라고 했죠. 정당하게 증거부권을 행사했다면 3.24 안 돼. 정당하게 증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부사항을 초래한 게 아니라면 3.24 이 경우도 안 돼. 그런데 피고인이 초래했다면 3.24가 된다라고 했죠. 이게는 초래했다라고 했죠. 초래한 특별사정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3.24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해당한다. 맞죠? 이건 우리가 테마할 때 기본에서 안 합니다. 테마할 때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정리해주고 뭐 기본 강의할 때 이건 뒤에 가서 들어라. 테마에서 그렇게 하면서 했던 또 많이 해봤고 됐습니다. 아이고 이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그 분석표를 한번 잘 보세요. 그 보면 이게 분석되어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합격을 한 친구들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 준비해가지고 조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쉽게 안 된 친구들은 포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포기 안 하고 심지어 합격을 공부한 지 한 5년, 6년 만에 합격했다. 7년 만에 합격했다. 내가 그런 친구 봤어. 7년 만에 합격해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언제 누가 먼저 합격했는지 몰라. 직급도 거의 비슷해. 조금만 지나면 훨씬 좋아요. 한 7년 정도 만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 그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암울했다. 근데 합격하고 나서 정말 경찰 체질인가 봐. 정말 즐겁게 경찰에 가더라. 결혼을 했는데 현직 경찰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경찰이 무심한데 이 여자 경찰이 진품이야. 진품 명품이야. 너무 좋은 애야. 다들 너무 좋은 애래. 그 여자를 갖다가 딱 내 거 해가지고 아니 지도 경찰 체질이고 그 와이프도 경찰인데 너무 다 명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만약에 이거 빨리 붙었으면 그 명품 못 만났다? 못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사는 다 세웅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설령 점수가 좀 안 났다. 우려하지 말고 좀 뒤에 시험 있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 인간만사 세웅지마가 뭔 말인지는 모르더라. 세웅이가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어요. 우울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다
끌려갔는데 세옹이는 안 끌려갔어. 발 부러져 갖고. 그래서 이거 인간 만사가 다 세옹의 말이다. 세옹지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뭐 다 이게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극복하면 다 뭔가 돌아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6개월 정도 더 전혀 우려하지 말고 바짝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수송법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